일부 미국의 지위를 우리가 대체하겠다고 나온 건데 지금 펀더멘탈도 미국보다 훨씬 안 좋고 미국 같은 달러 인덱스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진핑이 얘기하는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공동 부유를 하는 게 시진핑이 이제 그 전에 분들과 다른 정책을 좀 펼쳤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제가 다른 전문가한테 들었을 때는 지금 이미 그런 정책 기조 때문에 안 좋아지고 있지만 지금 정책을 바꿀 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렇죠. 그래서 맞나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 설립호파라는 게 네. 그게 약간 뒤로 물러나는 전략적 방법인 거죠. 네. 전술적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빅테크 기업이 잘못됐으니까 규제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규제를 해서 나타나는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니까 그렇다고 사회주의의 모토로 특히 시진핑 체제에서 모토로 내세운 공동부유 정책을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어요. 네. 저거는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사회주의 정권의 정당성, 중국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는데 다만 방법적으로 바이러스를 먼저 죽인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일정 부분 조정을 하면서 가는 한 발짝 물러난 예를 들어서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네. 저 암은 수술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런데 몸이 지금 너무 허약해요. 그러면 수술을 하다가 사망할 수 있어요. 건강부터.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암이 나쁜 건지를 알지만 수술을 견딜 수 있는 몸을 만들고 나서 도려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게 약간은 정책적 조정을 할 개연성을 작년 경제공작회의에서 보여줬다.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시진핑 체제의 모토니까. 사실은 덩샤오핑이 우선 일부 지역 사람들이 우선 부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최종 목표는 뭐예요?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달성하는 거예요. 다만 방법론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등소평은 시장 경제를 완전히 도입해서 시장 국가가 되려고 했다. 아닙니다. 등소평이 얘기한 거는 경제 현대화입니다. 정치 현대화는 절대 얘기를 꺼내지를 않았어요.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화된 시장 경제 국가가 되겠다. 다만 통치는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한 번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 민주 자유 경제처럼 만든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 그런데 그게 중국이 시장 개혁을 하고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하면서 그런 게 비춰지니까 오해를 한 거죠. 그 오해를 하다 보니까 시진핑이 더 지금 잘못하는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잘못을 하고 있죠.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방법론상으로 보면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개혁개방을 하면서 역시 목표는 사회주의의 길을 간다고 한 것처럼 나도 공동부유를 내세우면서 이런 방식을 했는데 약간 방법을 바꿔서 우리도 최종 목표가 사회주의다. 그런데 공동부유를 향해서 가는 거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숨통을 틀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둘 다 이제 목표 지점은 똑같은데 그 시기와 속도 조절에서 약간 시진핑 주석이 좀 실패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너무 빨리 했다. 사실은 이제 지금 국민소득이 한 12,800불 이제 중진국에 간신히 들어가려고 하는데 선진국 흉내를 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세계 40%의 글로벌 밸류체인에서의 공급망 역량을 가지고 있고 세계 제2위의 경제체고 중국과 무역하는 150개 나라가 중국이 제1의 무역 상대국인데 우리가 미국보다 못할 게 뭐 있냐. 이제 우리도 드러내자. 그럼 우리 힘을 투사해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거를 이제 중국식 현대화론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이런 거. 이 덩샤오핑이나 장저민이나 후진타오 시대 때는 이 말을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시진핑 때 들어와서는 중국식 사회주의, 뭐 특색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주의도 빼고 20차 당대회에서 나온 워딩이 뭐냐면 중국식 현대화예요. 사회주의 이런 게 아니고 뭐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니까 중국 스타일로 현대화된 국가를 만들겠다. 민주, 자유, 개방 이것만 가지고 현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중국식의 흐름으로도 그러니까 사회주의
성을 추구하면서도 네. 시장 경제를 오픈해서 관리하면서도 얼마든지 현대화된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중국식 현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를 넘어서겠다는 거 아니냐.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일본도 그렇게 해서 좌절시켰고 그게 그렇죠. 플라자 합의죠. 플라자 합의죠. 독일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의 GDP의 60% 정도가 넘으면 주의를 하기 시작하고 70%가 넘으면 제재를 하는 거예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국이 똑같은 형태를 갖죠. 그래서 75%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그다음에 이걸 겪으면서 지금 다시 65%로 떨어졌거든요. 이 반등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 아니냐. 미국은 지금 3.8% 이렇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어마어마한 경제체가 어쨌든 3.8%를 한다라는 거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혹시 중국이 이 3.8% 밑으로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그 격차는 말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중국이 미국의 힘이 쇠퇴했다고 생각하고 일부 미국의 지위를 우리가 대체하겠다고 나온 건데 성장률 자체도 지금 펀더멘탈도 미국보다 훨씬 안 좋고 미국 같은 달러 인덱스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같은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성장률마저 미국에게 뒤처진다? 그렇다면 추월할 기회를 잃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턴을 가지고는 시진핑이 얘기하는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같이 가면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형태의 흐름을 만들어내야지 될 거다라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대통령이나 뭐 지도자들은 국민들 지지도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시진핑 주석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지지도는 당연히 지금 내려가고 있겠죠? 초반에는 좋았고요. 네. 특히 이제 부정부패, 이 부정부패 운동도 사실은 항상 두 가지 의미를 띠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회 정화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정부패 운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정적들을 제거하죠. 이거는 이제 장저민, 호진타오, 시진핑까지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시진핑이 좀 더 세게 한 거는 정치국 상무위원들, 그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대표적으로 조용康같은 정치국 상무위원인데 은퇴를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 잡아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번에는 진짜로 하는 것 같다. 시 주석이. 자기랑 다 같은 상무위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걸 하면서 그런 이제 인상을 줬고 특히 젊은 청년들의 엄청난 환호를 받았죠. 야,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됐다. 민족주의, 애국주의를 강조하면서 젊은 청년들이 그 엄청난 지지를 하잖아요. 그 소분홍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여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데 핑크색이에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미국한테 밀리지 말자. 우리도 이제 세계적 국가가 됐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중국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과거보다는 어떤 방식이든 내가 잘 살게 됐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지금 차가 생겼다. 그리고 분배받은 집에서 살았는데 중국은 이제 98년도에 주택 상품화라는 걸 해서 주택 매매를 자유화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집도 사게 됐고 돈이 있으면 두 채도 있고 세 채도 있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옛날보다 나아졌다는 것 때문에 뭐 공산당이 통치를 하든 누가 통치를 하든 그거를 받아들였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그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다 보면 이게 그전에는 위대한 공산당의 영도하에 미국과 싸우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정확한 정책을 가지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몇 년 전보다 못해지고 어려워지고 전 세계적으로 천덕꾸러기가 되고 중국 얘기만 하면 민폐국가가 돼버리고 이렇게 지금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치를 잘 못하는 거 아니야? 공산당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스템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전혀 없어요. 아시다시피 20차 당대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인맥으로만 지도부를 구성했고 아무도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정책이 바뀌고 개선이 되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의미에서 뭔가 실질적으로 민생에 대해서 개선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자연스럽게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워낙 서슬이 시퍼러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있고, 아까 제가 과학기술 사회주의 말씀드렸잖아요.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이게 기술력을 가지고 세계를 호령하겠다. 더 이상 미국에 의지하지 않겠다. 서방 기술에 의지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데, 사실 과학기술 사회주의에 보면 많이 들어보셨지만 뭐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통제하는 데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0년에 이미 사회 통제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준영 당신 교통위반 몇 번 하고 그 대출했는데 대출금도 안 갚고 뭐 이러면은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이 될 수 없어. 당신은 해외여행 못 가. 그리고 또 혹은 5성급 호텔에서 못 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사회 신용지수라고 그래요. 사회 신용지수를 다 만들어 놓고 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아이 그게 어떻게 되겠어. 10매덕 인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안 꺼내는 거죠. 아무 때나 안 꺼내는. 그러면 결국은 필요할 때 어떤 잘못을 하면 그걸 꺼내게 돼 있고, 그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도전을 하겠느냐. 지금 그런 상황에 통제하에 있다라는 거를 또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위구르 이런 데는 모든 차량에 GPS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GPS도 미국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네가 개발했잖아요. 베이도우라는. 그거 다 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구르 지역 뭐 계속 인권 문제 생기잖아요. 이런 데는 차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전부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중국이라서 가능한 거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였으면 아유, 안 되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개념도 들어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니 저렇게 하면 여기저기서 반발이 나올 거고 데모도 할 거고, 근데 그런 메커니즘이 아직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덕분에 안면 기술은 엄청 발달했겠죠. 세계 최강이죠. 중국 걸 갖다 써야 되는데 독재 국가들이 그걸 많이 사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또 그렇게 통제하려고. 아프리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래서 그걸 통제하는 거죠. 저 그럼 많이 좀 옛날보다 무너진 중국 경제 해생 가능성이 있는지, 중국 경제 살아나기 위해서는 뭘 좀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성장은 하고 있단 말이죠. 완만하게나마. 그러면 이 모멘텀을 살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더 뒤로 가는 조치들을 하면 안 되죠. 그럼 결국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신뢰를. 그런데 중국은 아직도 특히 시진핑 체제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 안보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유로 시장에 대한 어떤 공개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펼치는데 주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바라보는 투자자들이나 시장 관찰자들은 아직 중국이 덜 준비가 된 것 같다. 이래서 주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을 하기 위한 조치들을 내놔야 돼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뭐 개방한다, 우리는 외국 기업을 우대하겠다 막 이러면서 반간첩법 내놓잖아요. 그러면은 뭐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는 반간첩법에 저촉된다. 그러면 나 이거 잘못 갔다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누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율 배반적인 형태로 자꾸 기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중국이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내세우면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외관계법도 똑같은 거예요. 작년 7월 1일에 같이 나왔는데, 이 대외관계법은 다른 국가의 대중국 제재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투자하라 그래놓고 제한 조치들이 더 많아진다고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거기서 내가 1번으로 들어가서 진짜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볼게 라고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일부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거기 미국 기업들 애플이 안 나오지 않냐, 테슬라가 안 나오지 않냐. 그건 워낙 대기업들이고 시장 가치를 보니까 그런데, 그러나 그 밑에 기업들은 그 풍파를 견디기가 어려우면 내가 왜 하필 거기다가 해. 그렇게 어려우면 인도로 가지, 베트남으로 가지. 사실 베트남 인구는 중국 인구에 비하면 1억 명도 안 되잖아요. 시장 규모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대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가면 웬만한 기업들은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해줄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조치들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있고 이게 중국에서 잘 먹힐 것 같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거 갖고 들어갔다가 혹시 기술만 뺏기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지금 그런 그 경계선상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풀 수 있는 데가 정부밖에 없는 거죠. 말로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조치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3월에 하지 않으면 늦다. 이번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 관련 조치들이 계속 나와주지 않으면 계속 이런 소위 뭐 바닥을 쳤는지 안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 3월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차이나 피크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서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시면 아직도 중국 경제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뭐 일단 시장이 크고요. 프론티어를 제공하고 있죠. 차이나 피크론 얘기 많이 하시죠. 하시고 뭐 잃어버린 30년. 그러니까 일본처럼 된다. 중국이 언제 피크에 올라간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실은 뭐 국민소득이 3만 불 넘었던 것도 아니고 4만 불 넘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올라가는 중이니까 그렇게 뭐 단정 짓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이제 중국이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제공해 왔던 것은 이제 세계의 공장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게 발전이 되면서 내수적 가치도 있다. 그래서 세계적 시장도 될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중국이 세계에 어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중국과 같이 호흡을 하려면 중국적 메커니즘을 많은 국가들이 써야 돼요. 그런데 사회주의적 메커니즘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시스템이 다른데. 심지어 중국마저도 미국이 짜놓은 판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달러 패권과 같이 가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위안화를 가지고 결제를 하자고 해도 상대방이 위안화를 어떻게 믿어요? 중국 경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미국과 같은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가면 그게 또 다른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되니까 시장에 신뢰를 못 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발전 잠재력에 관한 한은 따라올 나라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많은 문제가 시진핑 체제가 시작되면서부터 나온 게 굉장히 많거든요. 시진핑 체제와 공산당은 다릅니다. 공산당은 망하면 안 되지만 시진핑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건 공산당원들 생각이지. 그런데 공산당이 시진핑 때문에 망해? 그거는 사실 공산당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동일한 선상에서 보실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진핑 자체가 중국 공산당은 아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소위 조정과 타협이라는 걸 통해서 개선의 가능성은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올해는 또 전 세계가 선거의 해인데 미국이 가장 중요한데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 세계, 특히 중국에게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관세를 뭐 제가 듣기로 60%가 뭐 올린다는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선거 중간이니까 그렇게 뭐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고 사실 뭐 또 선거는 해봐야 아는 것도 있고 다만 이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대중 압박 정책이 뭐 수그러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소위 이제 표를 얻는데 훨씬 좋으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뭐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올리는 것이 미국한테 마냥 유리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거를 일불에 수입을 해왔었는데 이게 일불 50센트가 되면 미국의 소비자들이 2불 주고 샀어야 되잖아요. 이게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부담이 되겠죠. 예, 부담이 되는데 이거를 한없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결국은 중국을 무릎을 꿇린 다음에 미국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움직이려는 그런 시도라고 본다면 이게 마냥 이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강경한 시스템으로 1대1로 압박하는데 능하죠. 바이든은 동맹을 중시하면서 구조적으로 같이. 그래서 미국이 다시 세계를 리드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세계를 내가 깃발을 들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고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 다음에 내 뒤에 줄을 쓰든지 말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훨씬 다루기가 편할 수 있어요. 뭐 해달라는 거 해주면 물론 이제 트럼프의 요구가 굉장히 강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중국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트럼프가 시진핑을 무릎을 꿇리려고 4년간 강경 정책을 썼었고 바이든도 동맹과 함께 또 4년을 썼어요. 근데 8년이 지났는데
중국이 망했나? 중국 입장에서. 안 망했죠.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중국이 훨씬 불리하죠. 그러나 그럴 정도로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무릎을 꿇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일정 부분은 저항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물러나면 시진핑 통치, 3선, 혹시 4선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이제 정통성과 합법성에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지금 이제 2027년이 한 번 더 하면 4선에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3선째인가요? 3선, 지금 한 10년 넘었나요? 지금 이제 2022년이니까 12년째, 13년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그래서 무서운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감히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사람의 흐름에 의해서 네. 이렇게 14억이 끌려가는 게 맞느냐. 그러게요. 그건 그렇게 아니에요. 말씀드리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물론 한 명은 꼭 아니겠죠. 어쨌든 한 그러니까요. 명의 그 14억 명이 같이 간다라는 게.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사회주의의 이념, 그리고 미국과의 승리, 이거를 위해서 중국 국민들의 희생이 너무 많이 담보된다면 그게 과연 맞는 정책이냐. 우리가 북한을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핵무기 갖고 김정은의 그 소위 강성대국 정책을 뒷받침하려고 모든 북한 주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랑 범위만 넓어졌지 사실 다를 게 뭐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게다가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하고 좋은 정책을 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킨 좋은 기억이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성장한 많은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방향을 너무 돌리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그런 이제 거부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